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2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교시에는 바로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장애 모델, 그 다음에 장애 관련 이론, 그 다음에 종교에서의 장애인 이해,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장애 모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애 모델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배우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분야인 어떤 장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뭐 장애인 복지, 뭐 장애인 정책, 뭐 이런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복지 환경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사회복지 내에서 어떤 장애인 복지가 완성되는 시점,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함께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사회가 이제 완전한 통합사회가 됐을 때,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회가 됐을 때 이 사회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목표로 하는 어떤 목적점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결국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인식의 변화, 뭐 고정관념 탈피. 어쨌든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장애인을 어떤 뭐 동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보여야 되겠고, 뭐 장애라는 것이 개인 잘못이 아니라 그냥 손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한 결과라는 관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런 이론을 설명함에 앞서서 또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나 뭐 과잉 친절 이런 것이 모두 좋은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돕고자 할 때는 어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동정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도 안 했어. 그런데 무조건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할 때는 반드시 도움 여부를 묻고 문의한다.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또 공부하는데 사실 그 장애인 복지 공부는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향상과 더불어 이제는 사회복지 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어떤 지식을 축적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모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개인 모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다 장애는. 그래서 전통적 사회복지에서도 초기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를 어떤 의료적으로 접근했죠. 어떤 치료적 접근, 문제 중심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개인적 모델을 보면 의료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 그런 형태로 의료적 보호 혜택 해결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개인적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인적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호, 건강보호 정책 이런 게 이제 함의가 필요하다는 거. 또 이 개인적 모델은 뭐 기능지향 모델이라고 하고 기존의 의학적 정의와 경제상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 모델의 근원은 개인 모델이니까 개인에게 본다. 이런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모델인 거죠. 사실 사회적 모델이 현재 추세에 더 가깝죠. 사회적 모델은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 문제의 발생을 파악하는 거죠. 장애라는 것이 개인에 기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창조된 조건들이 복잡한 집합체다. 그래서 장애 문제를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행동이 필요하고 또 시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개인은 한편으로는 집단행동, 한편으로는 권리구제의 절차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장애의 개별적인 어떤 모델, 개인적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적 모델하고 사회적 모델을 어떤 비교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먼저 이 장애인의 어떤 개별적 모델의 이 그림은 여기 교환에 나와 있듯이 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가 있는 개인입니다.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머리부터 팔다리까지 시계 방향으로 6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미 바라보는 시점이다.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개인적 문제를 갖다가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에게 나타나고 또 개인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재활치료를 강조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별 모델의 어떤 도식 모델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바뀐 게 이제 사회 모델인 거죠. 그래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잠깐 비교를 한다면 말 그대로 개인적 모델은 개인적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치료, 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자, 전문가,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이기 때문에 숙련가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치료적 접근이니까 편견,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 용어라면 사회적 모델로 넘어가면 다르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이제 어떤 치료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넘어올 때 그 가장 기본 핵심이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인간 속의 환경.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사회적 모델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회 억압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차별, 권리,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모델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델이 어떤 의료적 모델은 정확하게 본다면 말 그대로 어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약간 불평등한 관계. 왜냐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적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심한 거고 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 모델로 넘어가면 이제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회 환경적 개선, 사회적 행동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책임도 사회적 책임이고 있고 보다 이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인권과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모델과 어떤 사회적 모델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개인적 모델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의료적 현상으로 인식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준의료 전문가의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됐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 모델은 또 장애인을 어떤 억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서 연합된 집단적, 동질적 존재로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사회가 순상을 가진 사람을 실제로 무능력하게 만드는지 그런 인과적 관련성이 불문하게 남아있고 또 쉽게 측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저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사회적 모델의 한계인데 이렇게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의 유물론, 관념론 차원의 도입. 그러니까 이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이제 프리스틸리가 장애를 접근할 때 이제 관념론, 유물론 이걸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생성주의 모형, 뭐 사회적 구성 모형, 뭐 등등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를 공부함에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장애에 대한 나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애인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패러다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학자가 토마스 쿤. 토마스 쿤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정의를 내린 학자인데, 뭐 패러다임이란 말 그대로 동시대의 어떤 과학자나 아니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법칙, 뭐 가치, 지식, 신념 이런 것까지 통틀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 발전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 주된 흐름은 결국 인식의 변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점이 접근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의 관점의 인식의 변화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자립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 중반부터 이 자립생활이라는 이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재활이었죠. 그래서 재활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립 패러다임. 자립은 뭐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후기 청소년까지 두루두루 필요한 용어인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죠. 이 자립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나 뭐 병적인 측면으로 간주해가지고 의료재활의 개념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기존의 재활의 개념에 의하면 의료적인 치료, 뭐 교육, 훈련 통해서 장애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대 능력을 배양하여 증가시켜야 하는데, 사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패러다임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서구에서도 이 장애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어요. 똑같이 과거에는 뭐 의료적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제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20년이 빠르죠.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중반이었다면 70년대 중반부터 이 의료적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의료화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모델이 등장을 한 건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회적 모델로 넘어오면서 지금도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가장 쓰는 용어가 강점 관점이에요. 이 강점 관점이 뭐냐면 인파먼트 모델. 인파먼트 모델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강점 관점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의 문제를 어떤 장애인 개인 내부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찾으려는 자립생활운동의 관점에서 드디어 사회적 모델의 관점이 이제 폭넓게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큰 이제 관심사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넘어서부터는 서구 사회에서도 장애인 복지의 접근이 어떤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개별적 접근보다는 이미 사회적 맥락으로 접근한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넘어온 거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뭐 그 이전에 어떤 사회적 인식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간주가 됐는데, 이 장애인을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참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관점을 강조하고,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한다. 이렇게 5가지 시스템을 딱 갖춰줬을 때 온전한 어떤 건강한 사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 복지는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격리, 보호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정책의 부재 시기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의 시기로 넘어와서 그러한 변화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접근 방식, 어프로치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 큰 변화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를 바라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에 공부할 때 가장 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이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정상화입니다. 이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장애를 접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상화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이제 최초로 시작을 했죠. 1968년도. 이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제 북유럽 장애복지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8년도에 이 지적장애인 부모에서 지적장애인 자녀에 대한 서비스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시설 보호 그만하고 가정으로 복귀해서 탈시설화. 그게 낫다. 이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동이 됐던 게 이제 덴마크의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니르에란 학자하고 미켈센 이 두 학자가 이걸 강조합니다.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 이런 어떤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상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니르에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적인 보통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그 생활 방식, 기본적인 방식에 관점을 두었고, 미켈센은 주거, 교육, 직업, 여가, 그래서 삶의 어떤 지표 이런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지적장애인에게 이제 인간의 생활의 기본적인 주거, 교육, 직업, 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가능한 동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비장애인과 비슷한 일상생활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정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상의 개념은 이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거쳐 밑으로 내려와서 미국으로 전파되어서 드디어 이제 울펜스버거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정상화는 결국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 접근에 있어서 어떤 정상화와 두 번째는 이제 자기결정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써요. 클라이트의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많은데 어떻게 자기결정은 말 그대로 자율, 자유, 비유존 같은 말인데, 그럼 이 자기결정이 뭐냐?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의존하는 걸 좀 최소화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결정의 확장이 이제 인파워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워마이어라는 학자가 1990년대에 크게 이제 이 자기결정을 위한 사람들을 잘 보니까 특성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있고, 자기규칙이 있고, 심리적인 역량이 있고, 그리고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이 자기결정권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어왔죠. 자, 그래서 결국 자기결정권은 어떤 민주사회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 아까 사회적 모델에서 인권, 장애인의 인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권리. 그래서 자기결정권은 결국 장애인 복지에서 강조되는 자립생활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기본 접근함에 있어서 이념과 개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생성주의 모형은 뭐냐? 장애는 특정 역사적 망랑에서 발전하는 사회적 관계의 물질적 산물. 분석 단위는 장애를 불러오는 장벽과 권력과 물질적 관계가 있다는 거고, 사회적 구성주의 모형은 장애는 사회적 구성물로 특정 맥락 문화에서 사회적 관념과 관념론의 산물. 분석 단위는 문화적 가치와 대표성. 주로 쓰이는 방법은 사회적 구성주의 문학 상대주의. 이렇게 이제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잘 와닿지는 않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유물론, 관념론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장애에 대한 접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중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적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볼 거냐, 사회적으로 바라볼 거냐.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유물론 쪽이냐, 관념론 쪽이냐, 이 큰 바라보는 시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유물론은 개념이 뭐냐면 그냥 정신과 의식은 물질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창조한 것은 난 믿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 자체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 관찰, 이게 주물론적인 내용인 거고요. 옆으로 이제 관념론으로 넘어가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반대죠. 약간 추상적 개념이 관념론이라면 유물론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물론, 관념론으로 봤을 때 장애를 보는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 유물론이 되는 거고 관념론으로 보면은 개인적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로 봤을 때 의료적 모델, 신체적 모델, 생물학적 이게 개인적인 거고 이제 관념론으로 넘어온 사회적 모델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적 유물론 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지엽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개별적 유물론은 사회정책, 장애인의 손상 최소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재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관념론은 조금 더 내용이 많죠. 생물학적 신앙성분의 인식, 감정,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이성,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결핍 모델로 설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결핍됐기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장애를 접근할 때 이제 사회적 생성주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장애에 대한 다중적 접근으로 봤을 때 유물적으로 볼 것이냐, 개별적으로 관념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사회적 생성주의를 볼 것이냐, 사회적 구성주의를 볼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유물론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개인적 모델과 유물론이 결합된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 관념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생성주의는 뭐냐면 사회적 모델과 어떤 유물론이 결합된 어떤 사회적 생성주의 관점에서는 장애라는 것이 특정 영사적 맥락에서 발전하는 어떤 사회경제적 관계의 물질적 산물로서 장애를 불러오는 장벽, 그 다음에 권력의 물적 관계를 분석 단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장애를 어떤 정치, 경제 발달에 따른 권력 관계로 해석했기 때문에 장애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회적 생성주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목적지가 어디냐? 결국 이제 사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 통합. 그러면 이제 사회 통합, 이는 뭐,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 실천론에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또 관계 형성에 있어서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 그죠? 나온 것처럼, 이 사회 통합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인데, 그렇다면 이게 장애인 복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회 통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접근할 학자가 테일러예요. 1987년도에 테일러가 어떤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한이 없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이 지향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환경이나 이웃과 함께 통합돼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장애인들은 어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자연적인 지역사회 내에 일단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산속으로 시설로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탈시설화, 지역사회에 내려와서 함께 생활 거주하는 거.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생활 배치는 결국 소규모의 가족 규모의 형태다. 그러니까 일반 그 아동 청소년 보육원 같은 경우도 대형이었지만 50명 이상, 100명도 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탈시설화가 돼가지고 그룹홈으로 바뀌었죠. 그룹홈도 최대 많아야 7명이에요. 같이 생활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그럼 장애인 그룹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그 그룹홈은 최소 인원이 4명이에요. 인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장애인의 어떤 사회 통합은 소규모의 가족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 그룹을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사회는 사회 통합으로 가고 있는 실천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장애인의 어떤 생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사회 서비스의 계획이나 이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랬을 때 이제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 결국 어떤 장애인의 어떤 사회 통합은 열린 물리적 장소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한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죠. 그리고 그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속감도 갖고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서 의미하는 그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요, 결국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부분이 되어가지고 장애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영위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사회 통합의 개념은 결국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주류화, 그 다음에 정상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강화, 이 세 가지가 사회 통합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장애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생성주의는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사회적 구성주의가 뭐냐면 어떤 사회적 모델과 관념론이 결합된 어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관념론적 산물로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대표성으로 분석 단위를 보았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결국은 장애라는 것은 장애가 갖는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장애를 특별한 문화상으로 본다. 자, 이때도 이제 울펜스버거가 아까 정상화론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는 결국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걸 목표로 두고 있는 거.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사회 구성주의 목표입니다. 구성주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약간 인간의 어떤 관념, 이념, 주관, 경험,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입니다. 구성주의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사회적 어떤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목표로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커뮤니티 케어. 이미 뭐 유럽 국가에서 북유럽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커뮤니티 케어가 됐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가 온전하게 원스톱이 가능하면서 사회적 참여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상화도 가능하고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추구한 사회가 온전한 사회 통합의 또 장애인 복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자,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